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덥죠? 여기는 어째 산자락이라서 좀 날씨가 좀 어떤가요? 여름에 좀 시원한가요? 그렇군요. 저희 집이 남산 밑에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 저희 식구는 춥다고 보일러를 켜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추위를 좀 잘 타는 시기인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꼬맹이는 또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밑에는 보일러를 떼고 한 명은 또 선풍기를 켰더라고요. 점점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는데요. 올 여름은 어떻게 지낼지 또 고민이긴 합니다. 한 달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 건 또 뭐 혹시 이야기할 게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인간세 편입니다. 네 번째 편인데요. 제목이 인간세죠. 그래서 어, 장자 텍스트를 앞과 뒤로 나눌 수 있다면 양생주라고 했던 지난 편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보통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많이 이야기되는 장자는 앞에 있는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 뭐랄까 광대한 이야기, 아리송한 이야기를 했던 장자가 많이 이야기되는데 뒷부분은 제목부터 인간세예요. 대단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 볼 순 없고 이 인간세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앞부분에 총 3명이 나와가지고 공자에게 혹은 공자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에게 일종의 인생 상담을 합니다. 오늘은 한 토막만 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2토막은 그냥 이야기로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분량이 많이 길어가지고요. 뒤에 나오는 사람은 한 명은 섭공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명은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다 공자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이야기만 잘 봐도 전체적인 맥락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문을 읽어가면서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한 편을 한 강씩은 해봤는데 한 편을 2강씩은 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한 편을 가지고 2번을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다가 보시면 또 자료를 마련한다고 또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왔네요.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회견 중리 청행 왈해지 왈장지위 왈해위언. 안회라는 인물이 견자는 만났다라는 겁니다. 중리를 만나 청행, 행자는 떠나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나기를 청했다. 2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은 안회라는 인물이고요. 또 하나는 중리인데 중리는 공자를 가리킵니다. 공자가 원래 이름은 공구라고 하고요. 언덕구자를 써서 공구라고 하고 자는 중리라고 합니다. 공자라고 하는 호칭은 존칭이죠. 자자가 선생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존칭인데 보통 공구라고 표기되는 데는 거의 없고요. 다만 그 고대 사람들의 이름은 선생이나 높은 사람만 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어느 기록을 보더라도 공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자 영화가 있거든요.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공자 영화를 보면 노나라 왕이 공자를 부를 때는 공구라고 부릅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보통에는 이름이 잘 쓰이지 않고 그 대신 자가 쓰였어요. 공자의 자가 중리입니다. 중리. 중자는 둘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자에게 누가 있었다는 뜻이냐면 형이 있었다는 뜻이죠. 아마 공자는 서자가 아닐까 추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자 아버지 말씀 안 드렸나요? 어제도 저기 전주 가서 공자 강의를 했었는데요. 공자의 생애를 시작할 때 공자는 이름은 구고 자는 중리이며
쭉 시작을 하면서 노나라 창평양 추읍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추읍은 말씀드렸듯이 곡부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곳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숭량흘과 안씨가 야합하여 니구산에서 공자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합이라는 표현은 지금도 쓰죠.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 숭량흘과 어머니 안씨가 야합하여,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후대의 주석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공자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대요. 공자를 낳았을 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예? 70 정도 됐다고 합니다. 놀라시는군요. 예, 더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자를 낳았을 때 공자의 어머니는 나이가 되게 어렸대요. 네, 한 15에서 17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뭘 상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뭐 제가 어디 방송인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러한 연구조사가 있대요. 늦둥이가 똑똑하다,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늦둥이 가운데 훌륭한 인물 해서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공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함정이 있어요. 아버지로 보면 늦둥인데 어머니로 보면 늦둥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후대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상적으로 역사상 많이 이야기됐던 것은 공자의 아버지가 첫째를 낳았는데, 공자 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어머니가 한 15, 17이면 형은 누굴까요? 그러면 배다른 형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형이 몸이 이제 불구라서 자식을 다시 낳기 위해 노력하다가 늦은 나이에 공자를 보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공자 형과 공자 나이가 그럼 엄청나게 차이가 날 텐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고대 사회에는 빨리 이제 자식을 보면 20살 좌우에 이렇게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날 텐데 그동안 뭘 했길래. 그래서 이제 공자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 이름이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시라카와 시즈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시라카와 시즈카라는 사람이 쓴 공자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논어에 관심이 있으면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 좀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공자는 무녀, 즉 무당의 자식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 안씨가 무당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재밌는 건, 제가 주목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공자 아버지가 숭량흘이라고 기록되었다는 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공자의 아버지가 숭량흘? 이상해야 되는데. 자, 공자의 아버지는 이름이 어때야 될까요? 공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쵸?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이제. 숭량흘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숭량이 자고 흘이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와 명을 따로 이제 같이 포기했다는 건데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공자는 중리구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공자는 그렇게 표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왜 숭량으로 표기했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 뭐가 해야 되죠? 공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흘이라고 표기된 책이 찾아보시면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표기한 책을 찾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숭량흘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라카 시즈카를 비롯한 몇몇의 학자들은 주장하는 걸 뭐냐면 공자가 아마 유복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긴 해요. 그리고 숭량흘을 그의 아버지로 삼은 것은 후대에 공자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공자의 아버지를 그래도 찾아 넣어야 되는데, 그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 공자 고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곡부 추읍에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힘이 셌대요. 그래가지고 적군이 이제 몰려들고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후퇴를 할 때
성문이 닫히는 걸 이제 막고 성문을 혼자서 들어 올린 다음에 다른 병사들이 다 들어가게 하고 자신이 맨 마지막에 들어왔다 할 정도로 뭐 엄청난 무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록을 그냥 후대에 붙였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공자는 뭐 이렇게 아버지나 조상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처럼 보입니다. 후대는 공자가 저기 송나라 사람의 후예다 뭐 이러면서 왕족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리라고 하는 건 공자의 자입니다. 둘째를 표기하는 거고요. 아마도 어머니가 안씨였기 때문에 공자가 이 안회를 상당히 아꼈던 이유가 거기서 출발하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자가 이 안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외가 쪽 친척이 아니었겠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저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논어를 보면 여러 제자 가운데 이 안회를 너무 좋아해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고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공자가 펑펑 울어요. 그리고 뭐 이 관을 어떻게 쓸까, 장례를 어떻게 지낼까 이걸 가지고 제자들과 막 다툽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자와 안회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겠냐. 뭐 저도 뭐 그런 이야기가 근거 없지는 않다고 또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그 뭐 소크라테스도 그 향연이라는 책에 보면 철학자가 연동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또 다른 관계, 그게 이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오늘 장자에서 이 두 인물이 나온다는 게 좀 재밌습니다. 원래는 논어에 나와야 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장자에 나와요. 논어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인 공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안회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가와 도가라고 하는 구분 안에서 장자는 공자를 되게 싫어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장자는 공자와 제자들의 관계를 되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공자의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어디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공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말하기를 해지 어디로 가려느냐 말하니까 안회가 말합니다. 장지위 위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위나라는 한자를 보시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자 이야기의 배경이 됐던 위나라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공자 시대에 있었던 위나라예요. 장자 시대에는 이 위나라가 이미 사라지고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자 시대에 있는 위나라인데 논어를 보면 공자가 이 위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안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위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공자 이렇게 말하죠. 해위원 가서 뭘 하려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왈회문 위군 기년장 기행독 경용기국 이불견기과 경용민사 사자이국량 호택약초 약입니다. 그 오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밑에도 잘못했네. 민자입니다. 제가 다 한번 본다고 했는데도 항상 실수하는 게 있네요. 민기무여의 안회가 말합니다. 회문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위나라 군주는 기년장 나이는 젊은데 기행독 그 행동이 독은 독단적이다. 멋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멋대로 하는 바람에 경용기국 그 나란 일을 경용 가벼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불견기과 그런데 그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용민사 가벼이 백성들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면서 사자 이국 사자 죽은 사람의 이국 나라를 가지고 헤아리건대 호택약초 마치 못에 물풀처럼 가득합니다. 죽은 사람이 민기무여의 그런데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위나라로 왜 가려고 하는 것이냐?
뭔가 위나라에 문제가 있으니 제가 한번 가보려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위나라 이야기를 기억 남김에 이야기를 할게요. 논어를 읽으면 공자가 위나라에 오래도록 있었는데요. 그런 말씀, 그 표현 들어보셨죠? 주유천하니, 철환천하니. 공자가 고향이 원래 노나라였는데 이 노나라에서 떠납니다. 그 시라카시스카 같은 사람들은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도 추방당한 것 같아요.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서 여러 나라를 전전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천하를 돌아다녔다 그래서 주유천하라는 표현을 쓰고, 철환천하는 수레바퀴를 이렇게 길을 냈다는 뜻입니다. 수레바퀴 자국을 천하에 냈다라고 해서 철환천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사실 오늘날 보면 천하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부족할 만큼 좁은 공간을 돌아다녔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돌아다녀봤자 얼마 못 돌아다니거든요. 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공자가 타고 다녔던 수레는 소가 끌고 다니는 수레였습니다. 말이 운송수단으로 잘 안 쓰이던 시대예요. 그러니 뭐 얼마 못 가는 거죠. 근데 그가 돌아다녔던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이 있었던 나라가 위나라였는데요. 그 당시에 위나라에 있었던 군주가 영공이었습니다. 위나라 영공이었는데 이 집안 이야기가 좀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위나라 영공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름이 남자였어요. 남령 남자를 씁니다. 이게 우리말로 표기하면 되게 재밌는데요. 남자이고 아들이 누구였냐면 괴외였어요. 그리고 괴의 아들이 뭐였냐면 첩이었습니다. 한글로 표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표기해 보면 되게 신기해 보이는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위령공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당시 괴외랑 남자 사이가 틀어집니다. 남자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닌 것 같다는 기록도 있어요. 좀 헷갈리는데 논어래요. 공자 영화를 보면 이 남자가 등장하는데 젊은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해설을 다 쫓아온 것 같은데 여튼 이 둘이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괴외가 쫓겨나 버려요. 그래서 첩이 위령공 이어서 영공 다음에 출공이라고 합니다. 왜 출공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붙였냐면 나중에 괴외가 돌아와가지고 아들이랑 다퉈가지고요 자식을 내쫓아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왕위를 두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출공이 누구를 이어서 왕위를 얻은 거죠? 할아버지를 얻은 거죠. 그런데 누가 지금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어떡하냐면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행합니다. 그래서 출공이 위령공의 자식처럼 일단 형식을 갖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논어에서도 복잡하게 그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이 복잡한 사건을 두고 논어에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를 두고 조선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나 봐요. 할아버지 다음에 왕위를 얻은 사람. 예, 다산이 이 문제를 주목해요. 왜냐하면 정조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한동안 왕위 오를 때 할아버지의 아들로 왕위를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어에서도 아주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위나라 군주가 과연 누구이냐 해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괴일 것이다, 아니다, 출공일 것이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복잡한 위나라에 지금 안회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논어에 있는 배경과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공자가 위나라에 갔다가 괴와 출공 첩의 다툼이 벌어지기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공자 제자 가운데 자로라는 제자가 이 다툼에 끼어들어서 목숨을 잃어요. 이미 이제 공자와 다른 제자들은 나온 이후이고 어찌됐건 이런 위나라 복잡한 나라에 그리고 무도한 왕이 있는 위나라에 안회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회, 상, 문지, 부자, 왈 치국, 거, 지
난국 취지 의문다질. 회 제가 상 일찍이 문 들었습니다. 부자 선생님께.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냐면 치국거지, 다스려지는 나라에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잘 돌아가는 나라는 떠나버려라. 그럼 어디로 가라? 난국취지, 어지러운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선생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의문다질, 의문, 의사들이 사는 집 앞에는 다질, 병자들이 많은 법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회가 마치 뭐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건가요? 의사처럼. 내가 이 나라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내가 의사처럼 이 어지러운 나라에 선생님 고치라고 했던 말씀처럼 어지러운 나라에 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안회가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원이소문, 사기칙, 서기기국 유추호. 원컨대 이 소문, 제가 들은 가르침을 가지고 사기칙, 칙은 법칙이란 뜻입니다. 제 행동에 어떤 법칙으로 삼아서, 모범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좀 이 나라가, 그 나라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 나라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중리왈, 공자가 말하기를, 중리가 말하기를 희 약대왕이형이. 공자가 말하기를 희자는 감탄사입니다. 약자는 그 초나라의 사투리인데 너라는 뜻이에요. 너는 가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형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칼로 고대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를 베는 의형, 다리 발목을 베는 월형, 혹은 이제 얼굴에 죄목을 새기는 묵형. 사마천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았죠. 생식기를 도려내는 궁형. 그리고 요참이라고 해서 허리를 베는 형벌도 있고요. 여러 형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장자를 보면 두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하나는 발목을 벤 사람들, 하나는 코를 벤 사람들. 두 명이 그 존재가 많이 나옵니다. 형벌을 받는다는 건 그처럼 참혹하게 당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부도, 불욕작, 잡즉다, 다즉요, 요즉우, 우이불구. 무릇 도라고 하는 것은 불욕잡, 잡자는 마구 뒤섞인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뒤섞여 있지 않다. 뒤섞여 있으면 일이 많게 되고, 많게 되면 요자는 여기도 어지럽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흔들릴 것이고, 흔들리면 근심이 있을 것이고, 근심이 있다면 구해줄 수가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 재밌게도 논어를 보면 공자의 여러 제자 가운데 공자가 가장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사랑한 제자가 안회입니다. 제가 논어 갖고 강의를 하다 보면 저는 원래 그런 키워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도 교과서에서 배운 게 확실히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논어를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었는데 공자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하니까 인이요, 예요, 대동사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이제 논어 안에서는 워낙 추상적이라 가지고요. 이게 좀 쫓아가기 힘들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찌됐건 논어에서 인이라고 하는 덕목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제자가 안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공자가 쓰는 걸 알고 공자한테 와서 물어요. 선생님의 제자 얘는요 인한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자로, 선생님께서 옆에 있는 자로라고 하는 제자는 인한 제자인가요? 라고 하니까 공자가 얘기하죠. 걔가 좀 용기가 있어가지고 군대를 맡아서 장군감이긴 한데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염구라고 하는 제자는 그럼 인한가요? 공자가 얘기해요. 걔가요, 회계라든가 문서 처리는 잘해가지고 공무원으로 맡을 만은 해요. 그런데 인한지는 모르겠어요. 공소화라는 제자도 있습니다. 공소화는 그럼 인합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걔가 잘생겨가지고 그리고 의전을 좀 잘하가라서 속대 입어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관복을 입고 조정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빈객을 맞아 사람을 상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맨날 공자가 누군가가 인하다고 그러면 죄다 아니라고만 대답했어요. 유일하게 논어에 남아있는 그 조각 가운데 하나는 안회만이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안회는 인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아닐까 후대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그런 표현 알고 계시죠? 극기라는 표현 알고 계신가요? 극기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극기훈련.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극기라는 표현이 원래는 논어에 나오는 겁니다. 극기라는 표현이 논어에 나오고요. 육아를 공부하면 이 표현 합니다. 극기 복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극기, 자기를 이겨서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대화를 주고받은 게 안현입니다. 그래서 인에 관한 아주 중요한 대화를 주고받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제자가 있을 때 여러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어떤 제자에게는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해주는 막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에게도 첫 번째 제자, 어떤 비전이 같은 게 전수된 제자처럼 얘기되는 게 안회고, 그때 사실 극기라고 하는 표현이 안회의 이야기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 극기복례는 못 들어보셨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회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합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말하지 말아라.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얘가 아니면. 그게 요 대화 속에 나옵니다. 안현과의 대화 속에. 그런데 논어에 있는 안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완벽한 사람처럼 그려져요. 여러 제자 가운데서도. 그런데 지금 재밌게도 공자가 안회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도에 관해서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그러다 보면 번잡해지고 일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어지러워지고, 그러면 네 근심이 생기고 그럼 누구도 널 구해줄 수 없어 라고. 논어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가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지지인 선존저기 이후존저인 소존어 기자 미정 하가지어 포인지 소행. 옛날에 지극한 사람은 먼저 존자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를 가지고 있은 다음에 이후 존저인, 남에게 그것을 가지고 있도록 해야 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먼저 가꾸고 다스리고 한 뒤에야 남에게 가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지금 너를 신경 써야지. 네가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도에 관해서 멀게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존저 기자 미정. 자기에게 있는 것이 미정, 아직 확정돼 있지 않은데, 안정돼 있지 않은데, 아주 쉽게 말하면 네 마음이 지금 고요하게 안정돼 있지 않은데, 그런데 어찌 겨를이 있겠니? 지어 포인지 소행. 포악한 사람의 소행, 포악한 사람들의 행동에 나아가 그를 바로잡을 겨를이 어디 있겠니? 공자는 지금 안회를 만류하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어지러운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마음이 더 중요할 텐데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는 거기를 갈 수 있겠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그 부분을 보겠지만
고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주제가 사실 장자에 나옵니다. 고요한 마음, 마치 뭐처럼 고요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맑아서 뭐처럼, 호수처럼 또는 거울처럼, 명경지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맑아서 거울처럼, 뭐가 그 물이 고요하게 멈춰 있는 물처럼. 그 표현이 사실 장자에서 나온 표현이고요. 후대에 이 그 물처럼 고요하며 맑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불가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불가에서 이 마음을 뭐로 많이 비유했냐면 거울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한 비유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데, 마음이 거울 같다 혹은 물 같다. 또 중요한 표현 가운데 마음이 횃불 같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밝아서 어두워지지 않는다고. 그 월인천강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월인천강. 월인천강지국 뭐 이런 거 옛날에 들어보셨죠? 월, 달이, 천강. 그 개천이나 강에 비추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장자에 나왔던 그 표현을 빌려서 뭐라고 했냐면, 달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떠 있는 마치 빛나는 진리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 마음에 뭘 갖고 있냐면 물을 갖고 있대요. 근데 사람이 마음에 물을 갖고 있는데 이 물이 각각 다르겠죠. 누구는 흙탕물일 거고, 누구는 우물물일 거고, 누구는 세차게 흘러가는 폭포수일 테고 막 그렇겠잖아요. 그러면 이 달이 어디에 가장 잘 비출까요? 명경, 고요하게 맑은 물에.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런 맑은 물이 되기를 상당히 바라면서 이 물의 비유를 많이 썼죠. 아마도 여기서도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그처럼 고요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이 먼저 고요해야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킬 수 있을 텐데, 네 마음이 지금 잡다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흔들리고 복잡하고 걱정이 많은데 어찌 거기 가서 뭘 해보겠느냐라고 지금 공자가 안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차약역지 부덕지 소탕 이지지 소위출호제. 차 또한 약 너는 지 알고 있느냐. 덕이 탕자는 이렇게 마구 엉클어지는 거예요. 요동치는 걸 탕이라고 합니다. 덕이 요동치고, 지 알미 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덕탕호명 지출호쟁. 쟁자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것이며,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오냐면 다툼 때문에 나온다. 자, 지금 장자의 입장에서는, 공자의 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두 가지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덕을 망치는 길이며, 또한 이 알미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툼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알면 뭘 하기 위해서?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사람들은 명성을 더 얻기 위해 혹은 자신의 마음이나 가지고 있는 덕을 마구 어그러뜨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페이지를 넘어가 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명야자 상알야 지야자 쟁지기야 이자 흉기 비소위 진행야.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자는 부딪히는 걸 얘기해요. 서로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고, 명성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명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 더 낫거나 이렇게 견주고 옆에 있는 것과 함께 붙여놔야지 명성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한편 알미라고 하는 것은, 혹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쟁직이야, 다툼의 도구이다.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자가 글자가 만들어진 게 되게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자가 두 글자가 합해졌다고 했었죠. 이게 뭐라고요? 네, 화살입니다. 구가 입. 그래서 지라고 하는 거는 이 파자를 해보면 입에서 화살처럼 나오는 게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건 먼저 말하는 거가 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도 빨리 말한다는 것. 한편 빨리 말한다는 어떤 화살처럼 빠르게 답할 수 있다는 것도 되지만 지금 장자식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알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를 쏘는 거라고.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막 화를 쏘는 거라고요. 어디서 나오는 화살이냐면 입에서 나오는 화살이라는 거죠. 다툰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의 기, 도구인데 이자 흉기, 이 두 가지는 흉기, 흉물스러운 도구이다. 명과 지가. 그 장자 텍스트에서 끊임없이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이긴 합니다. 소유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명, 무공, 공이 없어야 돼요. 뭘 잘한다라고 유명세를 뚫거나 명성을 얻어서 이렇게 숭상받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무지, 좀 근데 요걸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혹은 무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식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 사회적 관계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식의 척도가 요구하는 어떤 명성이나 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벗어난 사람인데 무지라는 표현이 장자에서 나올 수 있지만 요건 조금 더 주의 깊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한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지식, 한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모른다는 뜻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쟁지기, 남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어떤 식으로 무기로 쓰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을 지식 자체, 암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거부한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 텍스트가 끊임없이 어떤 알을 추구하고 있긴 하거든요. 좀 알미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포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체득한 어떤 식의 기회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기회가, 이 기술이 세계를 다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르게 대할 수 있는 자신의 중요한 어떤 능력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거부한다라고 보기 힘들고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지식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보다 더 우선시되고 무기가 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게 근데 오늘날 이런 지식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공부 혹은 학습하면 떠올렸을 때 성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환원되는 지식이야말로 요거에 딱 어울립니다. 요즘에도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성을 얻어요.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그래서 뭐 옛날에도 그런 걸 했는데 요즘에는 더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대학 갔던 친구들을 학교에 갔더니 다 붙여놨어요. 어느 대학에 갔는지 쫙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에 이제 강의를 가보면 이제 입시 처리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대학교에 갔다고 해서 쫙 붙여놔요. 그리고 학생들도 우리 선배들이 어느 고등학교 갔다는 걸 알고 있고 당연히 그때 더 잘 기억되는 건 가나다 순이 아니라 특정 학교가 더 많이 기억되겠죠. 그렇죠? 성적이 명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도 예나 지금이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회장도 하고 뭐 학생회도 하고 선도부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요즘 선도부라고 하는 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학교가 무도한 학교였거든요.
혹시 그 만화 김성모라고 하는 작가 아시나요? 김성모의 럭키짱이라는 만화가 있죠. 막 이상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만화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학교가 저희 학교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나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에서 가장 나쁜 학교로 꼽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운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모 상고랑 선배들은 한판 붙었대더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축구부가 있고 막 씨름부가 있어가지고 정신없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는 선도부는 항상 어떤 사람이 저희 어렸을 때 했냐면, 그쵸, 뭔가 좀 이렇게 좀 키도 크고 그런 형들이, 그래서 선도부는 뭔가 이 자유의 정신을 대표하는 그래서 막 선도부들은 지금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입을 담지 못할 만한 말들을 이제 후배들에게 막 얘기를 해주면 자랑도 하고 막 이렇게 뻗대고 막 그런 사람인데, 요즘은 안 그렇다고. 선도부도 아주 반듯한 사람들이 선도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도부라는 제도가 있으면 명성을 얻고.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추구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툼의 도구가 확실하죠. 학교에서 추구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경쟁이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때 추구되는 지식이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 안 나올 거예요. 조화를 추구하거나 남과 어떻게 잘 어울리거나 이런 식의 지식이 아닌 건 확실하죠. 다툼, 누구보다 더 나은가를 다투는 지식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3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차, 덕, 후, 신, 강. 미, 달, 인기. 명, 문, 부쟁. 미, 달, 인심. 쉽게 말하면 앞에는 이런 얘기예요. 너 가려고 하는 게, 너 지금 명성을 얻으려고, 사회에서 유명해지려고 너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안다고 하는 것 같고 잘난 척 하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또한 덕이 두텁고 아주 믿음직스럽다 하더라도 미, 달, 인, 기. 기자는 기분이라고 풀이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덕이 있고 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기분을 넌 잘 파악 못해. 명문 부쟁, 네가 이 명성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 달, 인심, 사람의 마음을 너는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사실은 논어에는 그런 태도가 별로 없지만 다른 책에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한비자라는 사람이 유세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세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유세했었죠. 이런 동네까지 유세하러 오나요? 아, 그래요? 저는 해방촌 오거리에 보통 평일엔 사람들이 없어요. 조용한 동네인데 어찌나 그 오거리에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인사도 하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 나가면 그 차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기도 뭐 이렇게 차들 들어오고 그러나요? 그래, 심하진 않아요? 너무 시끄러웠는데, 원래 유세라는 말이 이 시기에 나온 겁니다. 춘추 전국 시기에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유세라고 하는 거죠. 유세는 반드시 뭘 얻고자 하는 거죠? 선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자는 무슨 뜻이냐면 선택이에요. 거자는 들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유세를 누구에게 했냐면 왕에게 유세를 하죠. 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왕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인들이. 그리고 결과를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선거. 나를 뽑아 써주세요. 뽑아 쓴다는 말이 선거는. 우리가 좋은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몇 해마다 한 번씩만 유세를 하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긴 한데, 저 좀 뽑아주세요, 저 좀 신경 써주세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비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유세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유세는 왜 어렵느냐? 왕 앞에서 쉽게 말하면 프레젠테이션이 뭐가 어렵냐? 말 잘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내 뜻을 다 펼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가장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한비자나 그 비롯해서 그 당시 유세 잘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세를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왕이 무릎이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릎이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가까이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말해봐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말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의자에서 이제 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지는 거죠.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러면서 한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유세의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그 지식을 쓰는 방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지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게 그 사람에게 맞도록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식의 태도가 지금 안회에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람의 기분 파악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왕을 만나러 가겠다고? 가서 뭘 해보겠다고? 한비자는 말합니다. 왕을 마음을 잘 구슬리면 왕은 용과 같은 존재인데 이 용을 위에 올라타서 부릴 수도 있다고. 그러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으니 용 가슴팍에 있는 거꾸로 난 비늘은 건드려서는 안 되니. 이게 뭐냐면 역린이죠. 역린. 거꾸로 얘기하면 아내 같은 사람은 남의 기분 파악 못하고 마음을 파악 못하고 생각을 파악 못하니까 뭐 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역린을 건드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 마음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잘 파악 못하는 사람인가요? 근데 약간 좀 이제 안타까운 건 있죠. 이게 이런 식의 인간관이라든가 언어관이 너무 많이 고대부터 발달해가지고 동양 사람들은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 서양 사람들은 잘 보면 그런 생각 정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아내가 이런 사람이래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강이인의 승묵지연. 그 다음도 오자입니다. 술포인지전자. 시이인악. 유기미야. 명지왈제인. 제인자. 이인필반제지. 약태위인제부. 너는 사람을 잘 몰라, 사람 마음을 잘 모르는데도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건 뭐냐면, 또한 억지로 인의 숙묵지연. 인의는 윤리적인 얘기죠. 승묵도 마찬가지로 법도란 뜻이 있습니다. 승자는 원래는 먹줄이란 뜻이고요. 승자는 승묵이 먹줄이란 뜻이에요. 딱 먹줄처럼 바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 술포인지전, 포악한 사람 앞에서 늘어놓는다는 것은, 그건 당연히 무슨 얘기밖에 못해요. 포악한 사람 앞에서 이 인의 승묵의 말을 한다면 너 잘못됐어, 왕 당신이 하는 거 잘못됐어,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죠. 입 바른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이런 말 되게 잘했던 사람이 맹자입니다. 맹자는 꼭 듣기 싫은 말을 그렇게 잘했어요. 맹자 책 읽어보면요. 그래서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편한 말은 좀 없을까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왕이요. 그렇게 항상 이렇게 나쁜 얘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조금 이렇게 제가 좀 듣기 좋은 말 좀 없을까요? 근데 맹자는 꼭 그렇게 얘기하죠. 꼭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맹자의 정신이 사실은 많은 걸 바꿔놨다고. 조선시대 그 사극을 보면 신하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식의 말을 하죠. 항상 신하가 좋은 말 안 하고 신하는 무슨 말 합니까? 그 사극에 보면 신하가 하는 그 중신들이 하는 많은 말들이 뭐예요?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그러니 왕이 하는 말이 그거죠.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뭐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이 당시 장자가 경험했던 세계의 신하와 왕의 관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사극을 보면 되게 낯설었대요. 일본 사극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어느 뭐 인터넷 같은 조금 이제 클립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도 이렇게 왕이 중앙에 이제 쇼군이 앉아 있고 쫙 옆에 신하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이렇게 개다리 소방 같은 거 쫙 놓고 그러면 왕 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뭐라 하면은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길지도 않아요. 뭐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상명이 하달되는 게 아주 정확한 거죠. 상당히 다른 식의 어떤 그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공자가 생각하는 당시의 위나라의 모습은 후자에 가까운 거죠. 예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가가지고 당신이 이런 걸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인악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유기미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다. 이것을 일러서 재인 남에게 재앙이 되는 행동이다. 남을 망친다. 남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재인 남을 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 필, 반, 재지 다른 사람도 너를 해칠 것이다. 약태, 위, 인재부 너는 해침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너 가가지고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야. 너 가려고 하는 게 명성이나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 왕이나 그런 권력자의 마음이나 기분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더군다나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악하다고 하는 포악한 왕 앞에서 바른 소리 하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네가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다라고. 형벌을 당한다고 하는 게 이런 맥락인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인간세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구도가 나오는 게 왕과 신하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엄청난 그 권력의 이 격차가 있다는 식으로 서술을 해요. 사실 이는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차이기도 하고 시대적 조건의 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자가 경험했던 시대의 권력이라고 하는 모습은 이랬던 것 같아요. 밑에서 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는 도리어 형이라고 하는 권력이 작동하는 이 권력의 힘에게 무언가 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장자의 이 인간세에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나서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혹은 권력자를 네가 바로잡겠다고 나서지 말아라. 그리고 장자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거리는 단순히 그 위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거리뿐만 아니라 나와 타자의 거리도 이야기한다는 느낌도 조금 들어요. 쉽게 말하면 장자는 우리가 타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물론 서로의 생각이나 어떤 식의 세계관이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강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강한 능력, 그것이 뭐 어떤 도덕적 능력이건 혹은 학식이건 혹은 어떤 기술이건 무엇이건 갖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 속에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장자는 그렇지 않아요. 개별로 떨어져 있고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시대적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장자가 살아갔던 시대는 그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자가 살아갔던 시대보다 훨씬 참혹하고 어두웠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는 이거와 좀 어울린다고 하긴 좀 뭐하고요. 이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논어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논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독신호학, 수사선도, 위방불입, 난방불거, 천하유도즉현, 무도즉은, 방유도, 빈차천원치야,
방무도 부차귀연치야. 공자가 말하기를 굳게 믿음직스러우며 배우기를 즐겨하라. 목숨을 걸고 선한 길을 지켜라. 그러나 위방불입,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난방불거,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말아라. 지금 장자에서 이야기했던 안회가 이야기했던 말과는 전혀 다르죠. 저는 아마도 장자가 이런 식의 기록이 있다는 걸 알았지 않았을까 해요. 이걸 일부러 뒤집어 놓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말아라. 제가 그래서 이 논어를 읽으면서 한 10년 전쯤부터 이 나라에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난방불거라고 하는데 천하유도즉현, 천하가 다스려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무도, 어지러우면 어떻게 해라? 숨어라. 그래서 숨어 사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은사, 뭐 이제 선비사자를 써갖고요. 혹은 은거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은둔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방유도,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을 때 빈차천원, 빈천은 서어가 원래 다른 말입니다. 빈은 가진 게 없는 걸 얘기해요. 천은 지위가 낮은 걸 얘기해요.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을 때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왜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마 실력이 없다라는 증거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로가 되는 말은 뒤에 있죠. 방무도, 어지러운 나라에 살면서 부차귀연치야, 부유하고 신분이 높으면 뭐다? 부끄러운 일이다. 10년 동안 참 부끄러움 없이 살았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공자가 했던, 실제로 논어에 나와서 공자가 했던 말과는 지금 장자에서 장자에서 공자가 하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것은 일부러 장자가 비틀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하면 공자는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자는 조금 더 유연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장자 시대의 이 공자의 후예들은 장자가 비판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니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아야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자처럼 의로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의로운 세계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현하지 않나 싶고, 그런 면에서 장자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공왈 여유 박시어민 이능제중 하여 가위인호. 자공이 말하기를 만약에 박자는 널리란 뜻입니다. 널리 은혜를 베풀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중, 중자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인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하사어인 필야성호 요순기유병저. 공자가 말하기를 어찌 그게 인의 일에 그치겠느냐? 반드시 성인이어야 할 것이다. 요임금이나 순임금도 그 정도는 어려워하셨다. 그 다음 부인자 기욕 리비 립인 기욕 달이 달인 능근 취비 가위 인지 방야이. 무릇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깨우치고자 하면 남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가까운 데서 시작해서 그것을 비유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을 다른 것의 예시로 삼을 수 있다면 이것을 인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안회가 이야기하는, 제가 가면
위나라의 이 포악한 군주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공자는 그러한 입장을 논어 안에서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그런 건 성인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능군취비는 뭐냐면 근자가 되게 중요한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공자의 문제 제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가 이야기했던 사회의 개혁은, 공자가 이야기했던 사회의 변혁은 어디 있냐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내 앞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만 나아가서 멀리 천하까지 나갈 수 있겠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대학이란 텍스트에 처음 나오는 어떤 태도가 사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학 지도, 제 명명덕, 제 치민, 제 지어지선. 한 번도 못 들어보셨던 문장이죠. 근데 그 다음은 있었습니다. 지지, 이후, 유정, 정유 쭉 하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대학에서 나옵니다. 이 이전에 뭐가 있냐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게 대학 맨 처음에 시작을 해요. 경물,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고 치지, 알물 제대로 닦아 놓은 뒤에 성의 정심,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안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신, 자신을 수양하여 그런 다음에 수신 다음에 뭐죠? 제가 가라고 하는 그보다 큰 공동체에서 바르게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런 뒤에야 치국하며 평천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학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아마 여기서 말하는 능근취비,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떠올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장자에 나오는 이 안회라고 하는 인물은 확실히 전혀 지금 이 논어에서 나왔던 공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 입장보다 뭘 먼저 더 우선시도하는 거냐면 위나라 이게 어지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문제시하는 거죠. 굳이 따지면 지금 안현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게 장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맹자 같은 사람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에서는 그런 단계가 잘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부터 챙겨라 라는 게 안 보여요. 천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아서 이것을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걸 다 던져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여집니다. 거기 안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문제가 사실은 논어에 있는 어떠한 이 배치를 장자가 빌려서 거꾸로 그 무기를 가지고 맹자식의 어떤 사고 혹은 안회가 보여진 어떤 식의 계몽적 사고라고 할까요? 내가 이 사람을 다 고쳐야지, 사회를 바꿔야지라고 하는 성급한 태도에 대한 경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이 문제가 쭉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논어를 한번 이 비교를 해 보았던 거고요. 이 뒷부분은 잠깐 쉰 다음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